여러 사연을 접하다 보면 드는 생각이 있어요. 인생은 롤러코스터 같다는 거예요. 내려가는 구간이 있으면 반드시 올라가는 구간도 있으니까요. 자, 오늘도 두 가지의 사연 준비되어 있습니다.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집중해 들어주세요. 자, 그럼 바로 시작할게요. 저는 톡톡 사연의 나미입니다. 안녕하세요. 전 톡톡 사연을 매번 잘 듣고 있는 여성 애청자예요. 원래 유튜브는 저에게 각종 요리하는 법을 알려주는 재미있는 선생님 같은 존재였어요. 그러다가 갑자기 어느 날 사연이라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호기심에 틀어봤는데 빠져들었고 톡톡 사연에 정착하였습니다. 하나씩 틀어놓고 제가 불같은 성미를 잠재우고자 새로 들인 취미인 자수를 놓으면 지루하지도 않고 시간이 아주 잘 가네요. 라디오를 들으면 전 사연 같은 것만 듣고 싶은데 자꾸 노래 틀고 광고 틀고 헛된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톡톡 사연은 이야기 보따리만 가득하니 아주 알짜배기가 따로 없습니다. 이런 걸 여태까지 저만 몰랐다니 더 일찍 알지 못했다는 게 아쉽기까지 하네요. 요즘에 유튜브에서든 아니면 TV 프로그램에서든 성경 유형 검사에 대한 얘기가 엄청 많더라고요. 여러분도 혹시 그 검사를 해보셨나요? 젊은 친구들 사이에선 이 검사를 안 받으면 요새 대화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걸 보면서 제가 생각했죠. 한때는 혈액형 가지고 그렇게 사람 유형을 분류하더니 A형이면 소심하고 AB형이면 사이코 기질이 있다고 했던가? 지금 생각하면 그게 얼마나 어이없던 일이었던지. 사람은 그런 검사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 직접 부딪혀보고 그 진면목을 아는 수밖에 없는데.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가면을 겉으로 뒤집어 써버리면 그 안에 어떤 능구렁이가 또아리를 들고 앉아있을 줄 누가 안답니까? 하여간 저는 저런 것들로 사람을 쉽사리 분류하고 판단할 수 있다고 믿지 않는 사람 중 한 명인데요. 그건 어쩌면 제가 옛날에 유행했던 혈액형 분류 이전에 존재했던 선입견. 바로 외동은 자기 중심적이다라는 것에 은근히 대이며 살아와 그런 걸지도 모르겠어요. 외동은 같이 자란 형제들이 없어서 싸가지가 없다나 하는 선입견들이 은근히 있다는 것을 전 자라면서 느꼈던 사람이에요. 각설하고 제가 처음부터 지금의 가정환경을 가지고 있었던 건 아니랍니다. 남들은 지금의 저를 보며 외동으로서 관심과 애정을 집에서 독차지하고 유복한 배경을 가지고 살아온 줄로만 그렇게 여기는데 꼭 그렇진 않았죠. 아무에게도 들춰 보여주지 않았던 제 숨겨진 과거가 있습니다. 지연아, 너 10번이 뭔지 알아? 그럼 12번은 뭔지 알고? 어머나, 고개 끄덕이는 것 좀 봐. 벌써 거기까지 숫자를 셀 줄 아는 거야? 우리 딸 지연이 정말 똑똑하네. 이 엄마 하나도 안 닮아서 그런지 벌써부터 머리가 좋아. 그럼 이 말도 뭔 뜻인지 우리 지연이 알아듣겠네? 지연아, 엄마는 너를 괜히 낳았다고 하루에 10번도 후회하고 12번도 후회해. 손가락으로 세어봐. 응? 그게 몇 번인지 한번 세어봐. 희미한 기억 속에 담겨 있는 좁은 공간. 그곳에서 전 엄마와 단둘이었습니다. 엄마는 저를 두고 항상 똑똑하다고 말씀을 해주셨던 분이에요. 그리고 항상 쓸모없이라는 말도 덧붙이곤 하셨죠. 제가 똑똑해봤자 쓸모없다고 하셨던 거예요. 어렸던 저였으나 직감이라는 게 있었는지 어렴풋이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바로 제가 아빠를 닮았기에 머리가 똑똑해서 그러니까 쓸모없는 것이라고 엄마는 욕을 하고 있었던 거였죠.
그런데 엄마는 틀렸습니다. 사실 전 당시에 10번과 12번을 정확히 알지 못했거든요. 제가 정말로 그렇게 똑똑했다면 고작 5살 나이에도 숫자 세는 걸 아주 잘했을 겁니다. 하지만 제가 그때 이미 샘을 깨우친 것처럼 굴었던 것은 본능적으로 엄마를 향해 제가 하나라도 잘하는 것이 있다는 것, 그것을 증명해 드리고자 하는 욕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제가 아빠를 닮았다며 그것을 무척 싫어하셨지만 그러면서도 제가 영민하게 굴 때면 그거 가지고 한참을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어렸던 저로서는 엄마의 관심을 끌고자 정말로 똑똑한 척 굴었던 것 같아요. 제가 정말로 똑똑하게 잘하는 거. 그건 바로 엄마의 눈치를 보는 것과 분위기를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엄마의 기분이 평소보다 안 좋을 때면 알아서 조용히 했고, 배가 고파도 양손으로 배를 쥔 채 구석에 가서 웅크리며 가만히 있었어요. 제가 왜 그렇게나 엄마의 눈치를 살피며 지냈는가 하면 버림받을까봐 그랬습니다. 언제 어느 때라도 엄마는 저를 버리실 분 같았거든요. 애석하게도 5살 이전의 기억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엄마와 저의 시작이 어떠했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제 기억이 닿는 한 가장 오래된 장면 속에서도 엄마는 저를 어느 때고 버리실 만한 분이었다는 것이었죠. 혼자가 되는 게 무서웠어요. 가난이 뭔지도 몰랐고 사회가 돌아가는 건 더더욱 몰랐습니다. 다만 배가 덜 고프고 더 고프고의 차이만 알았네요. 전 그렇게 숨죽이며 살았는데 그 노력도 결국은 부질없는 것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리디의 어린 날에 품었던 본능적인 직감이 맞아떨어졌거든요. 엄마는 가을이 깊게 여물어가던 어느 날 저를 버리셨습니다. 변변한 옷이 없어 있는 것들을 마구 껴입었던 기억이 나요. 상의만 4겹을 껴입어서 전 펭귄처럼 걸으며 엄마 손을 붙잡고 있었고 생전 처음 와보는 한적한 동네의 길목에 멈춰 섰습니다. 지연아, 너 이제 여기 가만히 서 있어? 엄마가 슈퍼 가서 과자 좀 사올게. 알았지? 어, 엄마, 나도 같이 가면 안 돼요? 과자 고르러 같이 가고 싶어요. 같이 갈래요. 나도 데려가요. 안 돼. 슈퍼가 너무 멀어서 안 돼. 우리 딸 너무 어리고 작잖아. 그치? 우리 지연이는 아직 작아서 엄마만큼 빨리 못 걸어. 그러니까 엄마 혼자 다녀올게. 여기서 얌전히 있어. 절대로 어디 가면 안 된다. 엄마랑 새끼손가락 걸고 약속. 저를 향해 안 되라고 무섭게 외치셨던 엄마의 모습만은 지금도 마치 10분 전에 본 것 마냥 너무나도 선명해요. 그만큼 인상 깊은 순간으로 제 뇌리에 박혔다는 것이겠죠. 엄마는 그때 아셨을까요? 그때 그 순간이 당신의 딸에겐 영영 잊지 못할 장면으로 남게 될 거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그런데 만약 그랬다 하더라도 엄마는 저를 끝끝내 버리셨을 분 같아요. 왠지 그런 예감이 드네요. 전 눈물을 글썽이며 엄마와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전 과자를 고르고 싶은 욕심이 없었어요. 다만 엄마가 이대로 저를 두고 사라져 버리실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 일부러 그렇게 굴었던 거예요. 하지만 전 힘없는 어린아이였고 하는 수 없이 새끼손가락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는 저에게 마지막 당부를 남기셨어요. 그리고 절대로 누가 우리 지연이한테 와서 이름이 뭐냐, 어디 사냐, 부모님 어디 계시냐, 부모님 누구냐, 엄마 이름 아냐 이런 것들 혹시 물어보잖아. 그러면 대답하지 마. 모른다고 해. 나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함부로 그런 거 알려주면 안 돼. 그래도 자꾸 누가 물어보면 이름만 알려줘. 우리 지연이 이름만 알려주고
엄마 이름은 알려주지 마. 알겠지? 엄마하고 약속한 거다. 엄마, 언제 오실 거예요? 과자 사가지고 다시 언제 오실 건데요? 언제라니? 금방 올 거야. 그러니까 기다려. 엄마하고 한 약속만 지키면서 얌전히 기다리고 있으면 엄마는 반드시 돌아올 거야. 그런 뒤에 저를 향해 웃어 보이신 엄마는 참 어여쁘신 분이었습니다. 젊으셨죠. 그 당시 제 눈에도 그렇게 보였어요. 전 새끼손가락을 풀고 싶지 않았으나 이번에도 저는 아무런 힘이 없었습니다. 엄마가 새끼손가락에 힘을 주어 떼어냈고 곧바로 등을 돌리셨어요. 그리고는 잠시 그대로 멈춰 계셨습니다. 몇 초 그렇게 계시다가 갑자기 빠르게 걸음을 옮기셨고요. 저는 멀어지는 엄마의 뒷모습을 보며 쫓아가고 싶은 충동과 싸우느라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기대했어요. 당연한 얘기지만 엄마가 돌아올 거라고 기대를 했어요. 하지만 수시간이 지나도 엄마는 돌아오지 않았고 저를 그대로 버려졌습니다. 알고 보니 그 동네에서 멀지 않은 산자락의 아래엔 고아원이 있었더라고요. 엄마는 아마 그런 계산을 하셨던 것 같아요. 어른들이 처음에는 저를 파출소 같은 곳에 데려갔다가 그곳에서 제가 입을 꾹 다물고 있자 자연스레 상황을 추측들 하시더군요. 엄마가 과자를 사오겠다며 그 자리에 두고 갔는데 돌아오지 않았고 버려진 아이는 엄마나 다른 가족에 대해 입을 꾹 다물고 있고 이런 것들로도 어른들은 짐작이 다 되셨나 봐요. 저라는 아이를 찾으러 올 어른이 없다는 걸 금세 눈치챘습니다. 저는 그 고아원으로 보내졌어요. 그리고 겨울이 시작되었죠. 제가 가지고 있던 짐이라곤 입고 있던 옷들, 그리고 주머니 안에 들어있던 사탕 2개와 사진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주머니가 작다 보니 사진 한 장도 접어서 넣었었죠. 그 사진을 전 목숨처럼 끼고 살았습니다. 고아원에 계셨던 어른들은 아이들에게 무정하셨어요. 제가 운이 나빴던 거겠죠. 좋은 고아원도 당시에 분명히 많았을 텐데요. 알아서 살든지 말든지 그렇게 방치를 해주신 어른들 덕분에 저는 첫 겨울을 이가 딱딱 부딪히는 추위와 싸워가며 힘겹게 보냈습니다. 고아원은 미칠 듯이 추웠고 난방기구는 한정적이었으며 이불 또한 그랬거든요. 전 배려를 받기는커녕 기존에 있던 아이들에게 신입이란 이유로 배척을 당했고 제 몫의 이불마저 곧잘 빼앗겼습니다. 얼어 죽어도 이상하지 않았죠. 전 깜깜한 밤보다 동이 터오기 전에 새벽이 더 춥다는 사실을 그때 몸으로 깨우쳤었네요. 너무 추워서 몸이 아프다 못해 전신의 감각을 잃어가기 일쑤였던 나날이었으나 저는 질긴 목숨이었던 건지 용케 죽지 않았습니다. 말도 안 되게 적은 식사량이었음에도 불구하고요. 어렸던 저는 제가 소중하게 몸에 달고 다니는 사진 한 장이 부적의 기능을 해준 거라고 여겼던 것 같아요. 그 당시에는 부적이 뭔지도 몰랐지만 왠지 지니고 있으면 위안이 된다는 것이었죠. 힘든 겨울을 보내면서 전 제가 가장 잘하는 주특기를 발휘하고 있었어요. 눈치를 살피는 것이었습니다. 남의 비위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잘못 찍히지 않기 위해 전 매일 매순간을 노력하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얌전해도 음침하게 보인다면서 나이 많은 언니들에게 괴롭힘 당할 수 있으니 완급 조절이 필요했습니다. 씁쓸하게도 엄마의 눈치를 보며 살아오는데 이골이 났던지라 그리 어렵진 않았네요. 그리고 바로 이런 제 면모가 독특한 기회를 만들어 주었어요. 어느 날 고아원의 고참 선생님의 먼 친척 되신다는 분이 방문을 하셨습니다. 그분을 보자마자 전 머릿속에서 젊은 아줌마다 라는 생각부터 했고 다음으로는 엄마가 생각났습니다. 물론 그분은 제 엄마보다 나이가 많으셨지요.
하지만 젊게 꾸미려고 부단한 노력을 하신 흔적이 온몸에서 보이는 분이셨어요. 뭘 몰라도 이것만은 단번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은 돈이 꽤 있으신 분 같았죠. 그분은 고아원의 아이들을 찬찬히 살펴보시며 고참 선생님을 통해서 실시간으로 설명을 들으셨어요. 귓속말이라서 그걸 아이들이 들을 수는 없었고요. 그날 저녁 나이 많은 언니들이 떠드는 소리를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오셨던 그분이 입양할 아이를 찾고 있다는 것이었어요. 일단 데려가서 키워보고 마음에 들면 정식으로 입양을 한다나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어이가 없는 일이었죠. 어떻게 고아원의 아이를 멋대로 데려다 키워보고 마음에 안 들면 자리에 다시 돌려놓고 혹시 마음에 들면 그때 가서 정식으로 입양하고 이럴 수가 있나요? 하다못해 동물에게도 요즘은 그러지 않는 세상인데요. 어떻게 아이한테 그럴 수 있었는지 개탄스러울 따름입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나이 많은 언니들이 멋대로 떠든 소리가 정말이었다는 거예요. 정말로 입양을 시험 삼아 해보려는 부부였고 놀랍게도 제가 선택되었습니다. 고참 선생님이 저를 가리키며 눈치 빠르고 얌전한 거 좋아하면 제가 괜찮다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저는 눈치로 보건대 꽤 사는 집으로 입양을 가서 빨리 이곳을 벗어나는 게 제 신상에 이로울 거라고 판단했어요. 계속 있다가는 이러다가 어느 날 진짜 운 없으면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전 그분이 저를 두고 간음을 하셨을 때 적극적으로 미소를 지어 보이며 저를 데려가 달라고 신호를 보냈죠. 그래서 전 하루아침에 양부모님이 생겼습니다. 저에게 쏟아지는 시기와 질투가 무서워서 후다닥 고아원을 떠났네요. 양부모님은 좋으신 분이라고 보기엔 애매했지만 나쁘신 분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다만 어딘가 기시감이 드는 분들이었죠. 고아원의 선생님들 대부분은 아이들을 방치하셨는데 양부모님이 대략 그러신 분들이었습니다. 데려왔으니까 이제부턴 너 알아서 살아보라는 식이었죠. 두 분은 결혼 생활 10년이 넘어도 아이가 안 생긴 경우였습니다. 저는 열심히 눈칫밥을 먹어가며 양부모님의 눈에 거슬리지 않으려고 노력했어요. 차분하고 얌전하게 굴었습니다. 양부모님은 고아원에서 얼핏 들었던 대로 형편이 괜찮으셨어요. 양쪽 집안에 다 재산이 있는 것 같았어요. 그 재산이 대단한 건 아니었어요. 문제가 있다면 재산이 썩 대단하지 않다는 사실을 양아버지와 그 형제분들이 너무 늦게 알았다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진짜 온통에 살 수가 없어. 아버진 그렇다고 쳐. 근데 어머님 뭐야? 어떻게 어머니가 자식한테 이러실 수가 있지? 어쩜 작정하고 속이실 수가 있어? 그 정도 재산이 없다는 걸 진작 알았으면 내가 그렇게 엄마한테 돈을 쓰지도 않았지. 그렇게까지 호도 안 했을 거라고. 돈 때문에 항상 소갈이 하시는 것 같았어요. 양아버진 생각할수록 분하신지 소주병 나발을 불며 살기 시작하셨죠. 양어머니는 그런 양아버지를 무척 한심하게 여기셨고요. 이 천하의 멍청이 같은 사람. 그러길래 내가 뭐라 그랬어요. 할망구하는 꼴 보니까 땡전 한 푼 없는데 일부러 쇼하는 것 같다 내가 몇 번을 말했어요. 내가 100번도 더 말했겠다. 내 말 안 듣고 헛짓거리 하더니 지금 상황을 봐요. 꼴이 어떤가. 그러는 당신도 마찬가지야. 내가 그 당신의 빌어먹을 고향 친구인지 뭔지 아는 수상한 놈팡이. 딱 봐도 수상하니까 투자에게 투자도 듣지 말라고 했지. 근데 내 말은 귀뚱으로 듣지 않고 홀린 듯이 투자에 끼어들더니 죄다 말아먹었잖아. 내가 우리 친정 식구한테 돈 빌려 하겠다는데 당신이 말릴 자격이나 있었어요? 거기에 당신이 번 돈 땡전 한 푼 안 들어갔으니 쓸데없이 목소리 높이지 말아요. 당신이 개짓거리 해놓아서 이제 처가에서 당신 내쳤던데
근데 왜 내가 자격이 없어? 나야말로 크게 상관 있지. 처가 돈줄 당신이 끌어놨으니까 나도 가만히 납득할 수 없는 입장이야. 에이씨, 짜증나 죽겠는데? 저 애 새끼를 왜 자꾸 눈에 띄어? 거슬리게, 씨. 당신이 데려왔으니까 알아서 해결해. 안 그래도 나도 요새 들어 저게 거슬린다 생각 중이었거든요. 당신만 그렇게 느낀 것처럼 짜증내지 말아요. 당신보다 내가 100배, 1000배로 짜증났으니까. 저를 두고 양부모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을 때 벽에부터 조용히 움직이던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뭘 잘못했지, 무슨 실수를 했을까? 이런 생각으로 밤새 끙끙 앓았어요. 버려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밥도 조금 먹었고 간식에도 함부로 손대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얼마 뒤 양부모님은 저를 다시 고아원에 데려다 놓으셨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을 저질러서 다시 버려져야 하는지 이해가 안 됐어요. 낙심한 제가 고아원 구석에 울고만 있으니까 나이 많은 언니가 한 명 다가와서 그 집 생활이 어땠냐고 물어봐 주더군요. 저는 다 이야기해줬죠. 보고 들은 것들이요. 그랬더니 그 언니가 현실적인 이야기로 저를 위로해 주었습니다. 네 잘못 아니야. 네 잘못 없어. 그냥 그렇게 변덕이 심한 어른들은 세상에 많아. 너는 그 어른들한테 잠시나마 기분 전환할 수 있는 장난감이나 인형 같은 거였던 거야. 그러니까 심각하게 고민하면서 울지 마. 우는 게 아까워. 당시에는 그 말뜻이 이해가 잘 안 됐었는데 크면서 이해하게 되었어요. 고아원에서 이미 현실을 깨우쳐버린 나이에 씁쓸한 단면이었죠. 사실 그 언니도 아직 어렸었으니까요. 그렇게 저를 진지하게 상담해준 언니가 있었던 반면 저를 못살게 괴롭힌 언니들도 있었습니다. 제가 자기들의 기회를 가로채서 입양을 다녀왔다며 저를 얄미운 기집애라고 욕했고 걸핏하면 발로 걷어찼어요. 가벼웠던 저는 걷어차이면 멀리 날아가 구르기 일쑤였죠. 선생님들은 그걸 보고도 아무 말씀 안 하셨어요. 아이들에겐 어른보다 때로 나이 많은 언니 오빠들이 더 무섭다는 것을 알고 계신 듯 했습니다. 그런 걸 이용해서 고아원 아이들의 서열을 정리하시는 것 같았어요. 그래야 본인들이 안 귀찮으니까요. 그 어렸던 제가 뭘 한다고, 대체 뭔 잘못이 있다고 언니들은 저에게 벽을 본 채 무릎을 꿇게 하는 걸 자주 시켰고 먹고 남은 잔반들을 강제로 제 입안에 쑤셔 넣었습니다. 그건 사실상 음식물 쓰레기였는데 말이죠. 이러다가 진짜 죽을 것 같았어요. 저 스스로 생각하기에 제가 체격이 좋은 것도 아니었고 건강한 편은 아니었으니까요. 언니들한테 아침 대바람부터 너 오늘 저녁에 보자 라는 공포스런 말을 들은 날이었습니다. 저는 머릿속이 하얘진 채로 그저 도망가야 한다는 본능밖에 남지 않게 됐어요. 저녁까지 기다리는 것도 무서웠고 저녁에 어떤 순환과 수모를 겪을지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전 점심때를 맞춰 옷을 몰래 챙겨놨다 그대로 도망갔어요. 수풀에 몸을 숨겨가며 그냥 미친 듯이 앞만 보며 고아원과 필사적으로 멀어졌습니다. 마을로 들어섰을 때 마침 버스 정류장이 눈앞에 있었는데 제가 무슨 정신이었는지 그걸 타버렸어요. 당연히 돈은 없었죠. 그런데 관용을 베풀어 주신 버스 기사님 덕분에 여러 정거장을 한참 지날 때까지 타고 있다 내릴 수 있었습니다. 내려서는 그저 무작정 걸었어요. 제가 있던 고아원만 아니라면 아주 먼 곳에 있는 고아원이라면 그런 곳에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었죠. 배가 고픈 걸 참는 것엔 이골이 났다고 생각했었는데 그것도 한계가 있더라고요. 정처 없이 떠돌며 걷던 저는 금세 배고픔에 직면했습니다. 배가 고프니까 더 움직일 수도 없었어요. 저를 받아줄 다른 시설을 찾으려면 모르긴 몰라도 여정이 한참 남았을 텐데
벌써부터 이렇게 지치다니 절망적이었습니다. 울고 싶은 걸 꾹 참았죠. 울 땐 제법 개운하지만 울고 나서 더 배가 고파지니까요. 우는 것도 사치였어요. 만약 저를 수상하게 여긴 어른이 나타나 저를 파출소 같은 곳에 데려간다면 전 다시 그 고아원으로 보내질 게 뻔했습니다. 어렸지만 그런 예감이 있었어요. 왠지 그 고아원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건대 자기들끼리 똥똘 뭉쳐있고 지역의 공무원들과도 이해관계가 좋은 것 같았습니다. 제 말은 무시될 게 분명했어요. 줄임배로 움켜잡고 그런 슬픈 가정까지 마친 저는 시야에 들어온 식당 간판을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이대로 다시 그 고아원에 들어가는 결말이라면 차라리 맛있는 밥 한 번이라도 원 없이 먹고 싶단 바람이 들었어요. 어쩌면 그 고아원에 돌아가는 것보다 최악의 결말이 있을지도 몰랐고요.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었으니 제가 혼자 식당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용기 따윈 금세 낼 수 있었던 건가 봅니다. 두려움이 더 컸으니까요. 제가 홀린 듯이 그 식당을 바라봤던 건 돈가스를 파는 집이었기 때문이에요. 지금은 종류별로 널린 게 돈가스 식당이지만 당시만 해도 느낌이 달랐거든요. 특히 저 같은 고아에게 돈가스란 꿈의 음식이었어요. 짧게나마 양부모님과 살면서 가장 좋았던 순간을 꼽자면 돈가스를 먹어본 것이었으니까요. 손님이 거의 없던 한적한 시간대, 쭈뼛거리면서 들어간 저는 일단 자리 잡고 앉았습니다. 그러다 주방 쪽에서 어른이 한 분 나오시더니 저를 의아하게 쳐다보셨어요. 설마 혼자 왔냐는 눈빛이었죠. 전 태연하게 둘러댔습니다. 저 여기 돈가스 하나 주세요. 엄마하고 같이 왔는데, 그러니까 엄마는 밖에서 친구를 만나 이야기하고 온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보고 돈가스 시켜서 먼저 먹고 있으라고 하셨어요. 전 테이블 아래로 감춘 손을 덜덜 떨고 있었습니다. 용케 말에 뱉었는데 주방 직원분께서 저를 보며 고개를 갸웃하셔서 심장이 떨어지는 줄 알았죠. 하지만 다행히도 다음 순간 그분은 알겠다고 하시며 주방으로 가셨습니다. 돈가스가 나오기 전까지 전 심장이 두근거려 머릿속이 하얘진 채로 가만히 앉아 있었어요. 이윽고 제 눈앞에 따뜻한 돈가스가 놓여졌을 때 잠시 잊었던 미칠 듯한 허기가 저를 장악했습니다. 전 태연스레 행동해야 한다는 것도 망각한 채 허겁지겁 돈가스를 먹기 시작했어요. 갓 나온 돈가스를 바로 먹기엔 어렸던 제 입안의 살이 너무 여렸지만 그럼에도 입안이 다 헐어도 상관없다는 듯 마구 먹어댔습니다. 태어나서 이렇게 맛있는 걸 먹어본 적은 처음이란 생각이 들었어요.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는 것처럼 반쯤 먹었을 때 약간은 정신이 들었어요. 너무 배고픈 상태였다 보니 아주 많은 양이 뱃속으로 들어가진 않더라고요. 갑자기 음식이 확 들어오니 장이 무리하게 움직인 느낌도 들었고요. 그래서 이젠 천천히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하며 슬쩍 주위를 살폈습니다. 눈치를 보는 습관이 금세 또 발동된 거였죠. 그러다 어떤 분과 눈이 딱 마주쳤어요. 아까는 분명 못 봤던 분인데 계산대 쪽에 서 계시더라고요. 중년의 남성분이셨는데 왠지 이곳의 사장님이신 듯 했습니다. 딱 보니까 분위기가 그렇더라고요. 눈이 마주치니까 덜컥 겁부터 났어요. 전 걸신 들린 채로 먹느라 몰랐던 것뿐 어린아이가 혼자 와서 돈가스를 시켜 먹고 있는 모습이 너무 눈에 띄어서인지 그 사장님은 제 쪽을 계속 주시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지만 전 너무 당연하게도 돈이 없었습니다. 돈가스 값이 없었어요. 전 남은 돈가스만 쳐다보며 먹는 걸 이어갔으나 제가 시선을 돌린 이후에도 사장님은 저를 계속 보셨습니다. 그 눈길이 느껴져서 그때부턴
더 이상 돈가스가 맛있게 느껴지지 않았어요. 큰일 났단 생각만 머릿속에 들고 있었죠.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생각으로 전전긍긍하고 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얘, 너 엄마는 어디 계시니? 왜 혼자야? 너 행색을 보니 꽤 제재한데 부모님은 뭐 하시는 분이니? 너 이거 다 먹은 거 낼 돈 있어? 돈 있는 거 맞아? 사장님께서 어느새 제 앞으로 다가와 계셨어요. 그리고는 저를 내려다보시며 무섭게 물어보셨습니다. 전 너무 떨려서 차마 사장님을 똑바로 올려보지 못하고 약간 고개를 숙인 채로 부모님 있어요, 돈 있어요 라는 말을 중얼거렸습니다. 그냥 반사적으로 그런 변명이 흘러나가더라고요. 그러자 사장님께서는 저보고 어디 사냐고 질문을 던지셨습니다. 어느 동네에 어떤 집에 사냐고 물으시는 것에 저는 긴장감으로 미칠 것 같아졌어요. 전 집이 없는데 주소가 어떻게 있겠나요? 그래서 오면서 우연히 봤던 동네 이름을 댔어요. 전 나름 기질을 발휘했다고 생각했건만 올려다본 사장님의 얼굴엔 의심이 역력했습니다. 그 동네에서도 어디 사는지 부모님 뭐 하시는 분인지 이어서 물어보셨죠. 그러자 전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는 생각에 너무 무서워졌고 저도 모르게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출입문 쪽을 바라봤는데 그러자마자 사장님께서 제 팔을 거칠게 잡으셨어요. 어쭈? 뭐야? 너 무전 취식이야? 내가 이럴 줄 알았지. 딱 보니까 돈가스 먹을 돈이 없게 생겼더라고. 새파랗게 어린 꼬맹이가 벌써부터 되바라져서 감히 무전 취식을 하려고 해? 어딜 도망가려고? 너 같은 건 싹부터 제대로 밟아 교육시켜야 돼. 자라서 뭐가 되겠어? 사회를 갉아먹는 버러지밖에 더 되겠어? 너 어디 가진 거 있나 한번 보자. 집 주소 적힌 거 없어? 돈 한 푼이라도 없는 거야? 전 크게 울고 싶은 걸 습관적으로 참으면서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사장님께서는 반항의 의미로 받아들이신 듯 했어요. 저보고 아주 괘씸하다고 하시며 제 옷의 주머니들을 다 뒤지기 시작하셨습니다. 뭐가 있을 리가 없으니 전 무력하게 있었는데 다음 순간 사장님께서 제 품 안을 뒤져 찾아내신 무언가를 보고 제가 화들짝 놀라고 말았어요. 저에게도 소지품이 단 하나 있다는 걸 제가 잊고 있었던 겁니다. 몸에서 떼어놓은 적 없었던 그것, 사진 한 장 말이에요. 사장님께서는 이게 대체 뭐냐며 인상을 쓴 채로 사진을 펼쳐보셨고 전 필사적으로 그것을 빼앗기 위해 손을 뻗으며 외쳤습니다. 그건 안 돼요. 제발 돌려주세요. 제가 갖고 있는 엄마 사진은 그것밖에 없어요. 가져가지 말아주세요. 잘못했어요. 뭐? 엄마 사진? 뭔 꼬맹이가 품에 엄마 사진을 이렇게 꼬깃꼬깃 가지고 다녀? 어라? 가만히 있어보자. 이 얼굴 뭐야? 왜 어딘가 낯이 익은 것만 같지? 내가 혹시 이런 여자를 살면서 본 적 있든가? 사장님께서는 갑자기 아리송하단 안색이 드셨어요. 전 영문을 모른 채로 그 사진을 돌려받기 위해 열심히 팔을 뻗고 있었는데 제 팔을 쳐내시다가 뭔가 깨달음이 왔다는 듯 제 얼굴을 빤히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엄마 사진을 보셨고 또 제 얼굴을 보셨죠. 그렇게 번갈아서 쳐다보던 사장님께선 놀랍게도 엄마 사진을 쥔 손을 덜덜 떨기 시작하셨어요. 대체 왜 낯이 익나 했더니만 틀림없어 이 여자. 이 눈매 분명히 그 여자야. 얘, 너 이거 엄마 사진이라고 그랬니? 이 사람이 네 엄마야? 그러면 네 아빠는? 응? 네 아빠 누구인데?
네? 아빠는 모르겠어요. 아빠는 제가 태어나기도 전에 돌아가셨다고 엄마가 그러셨어요. 그래서 저 아빠 없어요. 아빠에 대해선 몰라요. 그러면 너는 네 아빠를 지금까지 본 적이 없다고? 예. 너 지금 몇 살이니? 올해로 나이가 몇이야? 생년월일 어떻게 되고? 너희 엄마, 이 사진의 여자, 이름은 뭐니? 몰라요. 엄마 이름은 제가 몰라요. 엄마 이름도 모르는 게 어딨어? 그러면서 사진은 왜 들고 다녀? 네 엄마 이름 뭐야? 지금 엄마 어디 계셔? 사장님께서는 답답하신지 가슴을 두드리며 외치셨고 무서워진 저는 그동안 꽁꽁 숨겨두었던 엄마의 이름을 제 입으로 뱉고 말았습니다. 엄마의 이름 석자. 그게 제 입에서 흘러나간 순간이었어요. 사장님께서 휘청거리시더니 이내 바닥에 털썩 주저앉으셨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아니 대관절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고. 어떻게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지냔 말이야. 아니겠지. 그래. 설마 아니겠지. 괜찮으세요? 제가 사실은 부모님도 없고 돈도 없어요. 아빠는 원래 없고 엄마는 저를 버렸어요. 고아원에 있다 나왔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돈가스가 너무 먹고 싶어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죄송해요. 잘못했어요. 전 씩씩하게 말을 하려고 했으나 눈물이 줄줄 흐르고 있었습니다. 그런 저를 사장님께서는 멍하게 올려다보시더니 정말로 사진 속의 인물이 제 엄마가 맞냐고 물어보셨어요. 전 울면서 끄덕였죠. 이렇게 보니까 하나도 안 닮았는데 정말로 이 여자가 네 엄마가 맞다는 거지? 네, 맞아요. 저는 원래 엄마랑 안 닮았어요. 그래서 엄마가 저를 싫어하셨어요. 아빠랑 닮았다고 늘 그러셨거든요. 아빠하고 제가 똑같이 생겼다고 하셨어요. 아빠랑 입이 너무 똑같아서 저보고 말도 많이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제가 말을 많이 했나 봐요. 조용히 지내려고 노력했는데 부족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결국 제가 버려졌나 봐요. 엄마하고 안 닮아서 그게 너무 미워서 엄마는 저를 버리신 것 같아요. 예, 이제 울음 좀 그쳐라. 그렇게 너무 울면 머리 아파져. 그런데 어린 꼬맹이가 울면서도 말은 참 잘하네. 그래, 그렇겠지. 언어에 워낙 재능 있는 그 녀석의 핏줄이라면 너도 그런 걸 담은 거겠지. 핏, 핏줄이요?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혹시 저희 엄마를 아시나요? 알고 싶지 않은데 애석하게도 안다. 그리고 네가 아무래도 내 조카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드는구나. 네 엄마란 이 사진 속의 여자는 내 남동생 녀석과 만났던 여자이니까. 전 하마터면 그 자리에서 기절할 뻔했어요. 만약 제가 어린아이가 아니었다면 정말 기절했을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상황 이해력이 떨어지는 어린아이였기 때문에 제가 들은 것을 몇 번이고 곱씹느라 용케 기절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만큼 엄청난 이야기였고 까무러칠 만큼 놀랄 만한 이야기였죠. 저희 두 사람 쪽을 주시하고 있던 식당 직원들이 화들짝 놀라면서 전부 다가왔습니다. 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며 난리들도 아니었어요. 누구보다 그렇게 묻고 싶은 건 바로 저였습니다. 사장님께서는 저를 도로 자리에 앉혀주셨고 갑자기 어디론가 가시더니 잠시 후에 손에 뭘 들고 나오셨어요. 알고 보니 식당 안쪽에 생활 공간이 있었더라고요. 거기서 작은 액자 2개를 가지고 나오셨는데
그건 바로 가족 사진들이었습니다. 제가 여전히 어리둥절한 채로 멀뚱하게 있자 사장님께서는 사진 속의 어떤 인물을 손수 검지 끝으로 지목해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이 녀석이 내 남동생이야. 이건 대학 들어가고 나서 찍은 사진이고 이쪽에 이건 중학교 들어가기 직전에 찍은 사진이었지. 전 어안이 벙벙해서 사진 속의 인물을 쳐다보고 있는데 어느새 저를 둘러싸고 있던 직원분들이 쑥덕거리기 시작하셨어요. 그러자 전 눈치로 상황을 이해할 수 있었죠. 그제서야 제 눈에도 보이더라고요. 사진 속의 인물, 사장님의 남동생분이 누군가와 무척 닮아있단 사실이었습니다. 닮은 사람은 바로 저였죠. 그것을 인지하고 나자 온몸에 소름이 돋아났어요. 사장님께서는 복잡 미묘한 눈길로 저를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희한한 일이었어요. 엄마보다도 제 눈앞에 이 사장님께서 저와 얼굴의 느낌이 더 비슷했으니까요. 조금 더 나중에 정확히 알게 된 것이었지만 제가 외모를 친탁했더라고요. 그래서 친가 핏줄들과 무척이나 닮아 있었어요. 결론적으로 네, 사장님과 저는 가족이 맞았습니다. 전 그분의 조카였고 그분은 저희 큰아버지 되시는 분이었던 거예요. 그땐 너무 정신이 없어서 사실 반 정도는 이해를 못했었는데 큰아버지께서 저에게 들려주신 아빠와 엄마의 이야기는 바로 이런 것이었습니다. 버림받을까봐 오직 그것에만 신경 쓰느라 전 엄마가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는지, 아빠와 어떤 과거가 있었는지 함부로 물어볼 생각조차 못했었는데 설마 이런 식으로 알게 될 줄은 상상도 못한 바였죠. 엄마는 가정 형편이 안 좋았고 가족들도 뿔뿔이 흩어진 환경이었던 반면 아빠는 상대적으로 아주 유복화 환경에서 나고 자라신 분이었어요. 그런 두 사람이 서로 눈이 맞았습니다. 하지만 로미오와 줄리엣이 따로 없었던 거예요. 아빠는 집안의 거센 반대에 직면했고 그러자 엄청난 선택을 하셨어요. 가출을 하셨습니다. 이때 집안이 완전히 뒤집어졌다고 해요. 그래서 큰아버지께서는 엄마를 두고 대단했던 여자라고 회상을 하셨지요. 아빠는 착실하게 모험생으로 살아온 집안의 자랑거리였건만 엄마 때문에 눈이 뒤집어져 가출까지 해버리셨으니까요. 하지만 두 분의 사랑은 계속 타오를 수 없었나 봐요. 사랑만 믿고 살기엔 현실이 너무 팍팍했을 수도 있고요. 두 분은 자주 싸우셨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격하게 감정적인 다툼을 하셨고 서로가 서로에게 이별을 고했습니다. 아빠는 집에 돌아오시자마자 무릎부터 꿇으셨다네요. 앞으로는 집안 어른들 말씀만 듣고 살겠다며 맹세를 했대요. 그리고 아빠는 집안에서 붙여준 여자와 결혼을 하셨지요. 결혼이 금세 진행되었던 건 여자 쪽이 무척 잘 사는 집안이었기 때문이라 합니다. 이런 엄청난 기회를 놓칠 수가 없다며 어른들이 성화를 부리셨고 아빠는 떠밀리듯 결혼을 하셨어요. 그런데 왜 잘 사는 부잣집 아가씨가 아빠하고 손을 보자마자 금방 결혼을 했냐고요? 여기도 나름 사정이 있었다고 해요. 그 여자는 오래 사귀던 남자와 안 좋게 헤어진 이후 아무하고도 만나지 않으면서 집안의 골칫거리 취급을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홧김에 아빠하고 결혼을 하셨습니다. 엄마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빠하고 그렇게 헤어진 이후 엄마는 뒤늦게 임신 사실을 아셨던 것 같아요. 혼자 저를 낳으셨으니까요. 제가 가지고 있던 엄마의 유일한 사진은 아마 제가 4살 때였나? 엄마와 길을 가던 중에 사진관에서 사장님이 나와보시더니 애기 엄마 왜 항상 혼자인 것 같냐? 들어오면 애기하고 사진 찍어주겠다. 무료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셔서 그렇게 나오게 된 결과물이었어요. 사실 전 이게 기억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진 뒷면에 엄마가 볼펜으로 기록을 해놓으셔 그 전말을 알았던 거예요.
제가 바보같이 관리를 못하는 바람에 글씨는 거의 지워졌고, 그래서 큰아버지께서 그 사진을 보셨을 땐 아주 희미한 흔적만 남아 있었지만 저의 머릿속에서만큼은 선명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사진관 사장님의 따뜻한 마음, 세상이 이렇게 따뜻하기만 했으면 좋겠다. 내가 사는 세상은 왜 이렇게 차가울까? 너무 추워. 겨울도 아닌데. 이런 내용을 엄마는 어떤 심정으로 적으셨을지 아마 엄마는 아빠를 몰래 찾아가셨을 거예요. 제 짐작으로는 그래요. 그랬다가 결혼한 사실을 알게 되셨겠죠. 많이 절망적이셨을 겁니다. 그러니 저를 버리셨을 테고요. 그런 걸 이해한다는 건 아니지만 엄마의 인생이 힘들었다는 건 어렸던 저도 짐작이 됩니다. 이런 건 우연이 아니지. 이 정도라면 운명이라 봐야겠지. 내가 운영하는 식당이 2개인데 내가 매시간 나와 있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딱 이때 네가 들어와서 내 눈에 띄냔 말이야. 큰아버지께선 이미 다른 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제가 당신의 조카임을 그 자리에서 확신하신 듯 했어요. 저를 데리고 본가에 가주셨어요. 친할아버지와 친할머니가 사시는 댁이었죠. 제가 나타나자 2분은 이 상황을 납득하지 못하셔서 한참을 멍하게 계셨습니다. 전 불안감에 눈치를 보고 있었고 자리에도 차마 앉지 못하고 어색하게 서 있었는데 친할머니께서 머뭇거리며 다가오시더니 손으로 슬쩍 제 인매를 만져보셨어요. 아니, 어쩜 작은 아들 녀석과 인매가 이렇게나 똑같을 수가 있어? 홀린 듯이 중얼거리셨고 친할아버지께선 극에 헛기침을 뱉으시며 방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전 주눅이 들었지만 친할아버지께서 원래 무뚝뚝하고 엄하신 분이라는 걸 금세 알게 되어 다행이었어요. 전 그렇게 하루아침에 고아원을 도망쳐 나온 오갈 곳 없는 무전취식 아이에서 따뜻한 이부자리가 있고 가족들과 함께 집에 사는 아이가 되었습니다. 사실 그때까지만 해도 제대로 실감이 안 되었고 그냥 더 이상 굶지 않아도 될 것 같다는 예감이 들어 그게 가장 기뻤던 것 뿐이었어요. 아빠는 그때 일본에 가 계셨습니다. 결혼하신 분과 일본에서 일을 진행하고 있었던 중이었죠. 그리고 일본에서 저의 소식을 들으셨던 거예요. 바로 알린 건 아니었고 제가 조부모님 댁에서 먹고 자고 하며 딱 일주일을 보냈을 때 큰아버지께서 아빠에게 연락을 하셨습니다. 그로부터 이틀 뒤 아빠가 오셨어요. 그 옆에는 결혼하신 여자분도 함께였죠. 전 뭐라고 말을 해야 할지 몰라 가만히 있었는데 저를 빤히 내려다보시던 아빠의 눈에 서서히 눈물이 맺혀가는 걸 보자 저도 왠지 울컥해지고 말았습니다. 아빠하고 전 너무나도 많이 닮아 있었어요. 제가 양 인매의 끝이 구불거리며 말려 올라간 모양입니다. 가만히 살펴보면 아주 독특한 인매예요. 그런데 아빠 인매가 그렇더라고요. 마치 복사를 한 것 같았어요. 이렇게까지 닮았다면 저도 도저히 제 마음속에서 내 아빠가 맞나 봐라는 희망을 지울 수가 없어진 거예요. 제가 용기를 내서 아빠를 향해 한 걸음 먼저 떼었을 때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한 번에 거리를 좁혀온 아빠가 저를 와락 껴안으셨어요. 나에게 딸이 있었구나. 이렇게 어여쁜 딸이 있었네. 내가 이런 사실도 모르고 여태까지 살아왔다니. 이런 바보 같은 아빠라서 너에게 너무나도 미안해. 저를 꽉 끌어안고 흐느끼며 해주신 말씀, 그것 하나가 제 짧은 지난 인생의 모든 고날들을 다 씻겨주었습니다. 그때의 기분은 말로 표현이 안 되는데
굳이 해보자면 마치 다시 태어난 느낌이었습니다. 제 진정한 인생이 그때부터 시작되는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죠. 제가 그날 놀랐던 점 또 한 가지는 아빠하고 결혼하신 분, 그 여자분께서 저를 따뜻한 눈길로 바라봐 주셨다는 거예요. 제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어 주시면서 얼핏 어린애가 그동안 힘들었겠다, 이런 중얼거림을 뱉으셨는데 그걸 듣고 제가 눈물이 날 뻔한 걸 참느라 혼났습니다. 아빠는 모르고 사셨던 저의 존재를 이렇게 알게 되셨고 직접 저를 보시자 당신의 딸인 것을 바로 확신하셨고 이제 남은 것은 엄마였죠. 아빠는 당장 엄마를 수소문했어요. 전 걱정이었습니다. 이유는 모르겠는데 그냥 엄마를 찾는 중이란 어른들의 말씀을 듣고 나니 불안해서 며칠 잠을 계속 설쳤던 기억이 나요. 아빠는 결국 엄마의 소식을 잡아내셨는데요. 시기가 아주 공교로웠던 때였어요. 왜냐하면 엄만 재혼을 하신 상태였고 또한 임신을 하신 상태였으니까요. 새로운 인생을 이제 잘 살아보려고 하는 차민이 제발 연락하지 말아달라고 부탁이라고 엄마는 마지막으로 그런 말씀만을 남기셨습니다. 전 그런 엄마가 그 순간에 원망스럽지 않았어요. 오히려 감사했죠. 엄마가 혹시 잘못되셨을까봐 걱정을 많이 했었는데 잘 살고 계시니 다행이었고 그리고 아빠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셨거든요. 딱 한마디 간결하게 걔 네 딸 맞아 라고 해주시는 바람에 저로선 참 감사할 일이었습니다. 전 아마도 조부모님과 앞으로 계속 살게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짐작했었어요. 하지만 제가 예상하지 못한 변수가 등장하려던 찰나가 바로 그때였던 거예요. 지연아, 혹시 아빠하고 살아줄래? 앞으로 아빠하고 그리고 아빠랑 결혼한 아줌마하고 이렇게 셋이 살 생각은 없을까? 아빠는 그러고 싶은데. 그, 그치만 제가 있으면 방해가 될 거예요. 아빠한테 다른 딸들이나 아들이나 그런 자식이 생기면 저는 걸리적거릴 거예요. 뭐? 너는 어린애가 무슨 그런 말을 하니? 대체 어떻게 살아왔길래 그런 것부터 걱정하며 벌써부터 눈치를 봐. 그러지 않아도 돼. 정말이야. 지연아, 사실은 아빠하고 아줌마하고 우리가 좀 사정이 있어. 아빠는 당시에 그 사정이 무엇인지 밝혀주지 않으셨지만 시간이 지나며 전 자연스레 알게 되었어요. 아빠하고 결혼하신 그 여자분은 결혼 직후 임신을 곧장 하셨습니다. 그랬다가 무려 만삭 때 유산을 하신 거예요. 깊은 상심에 차서 집안의 일을 따라 일본으로 아빠 떠나셨던 점도 있다고 해요. 상심을 지우고자 기분 전환을 하려고 하셨던가 봐요. 일본에서 네로라 하는 병원 두 군데에서 진료도 받아보셨다고 하던데 앞으로 임신은 어려울 거라는 소견이 공통적으로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도 자궁이 약한 체질이었나 보더라고요. 그런 사실을 알게 되어 두 분은 무척 심란해하고 있었고 애써 덤덤하게 지내려 노력을 하고 계실 때 한국에서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던 겁니다. 바로 아빠의 딸, 저의 등장이었죠. 아빠는 속으로 이렇게 딱 맞아떨어지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다고 해요. 하지만 겉으로 티를 내기가 민망해 가만히 있었는데 그 여자분이 먼저 말을 꺼내주셨던 거예요. 앞으로 아이를 갖기 힘들 것 같은데 그 딸을 데려와서 우리 딸로 삼자는 그런 의견을 꺼내셨고 그러자마자 아빠는 너무 감격해서 고맙다고 인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저는 아빠 그리고 아빠가 결혼하신 여자분의 자식이 되었어요. 부부의 하나뿐인 외동딸이 되어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제가 편의상 여자분이라고 표현을 했을 뿐 지금은 저의 엄마예요. 제가 가끔 장난으로 계모님, 머나먼 여자분 이렇게 농담하며 엄마를 부른답니다. 그 정도로 허물없고 가까운 모녀 사이예요. 이 세상에서 저와 가장 친한 존재이고요. 때론 친구처럼 때론 선생님처럼 그렇게 변화무쌍한 모습을 보여주신 엄마 덕분에 전 행복하게 잘 자라났어요. 매 순간이 즐거웠네요. 집에서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 그런가 그 부작용인지 전 학창시절 쟤는 외동이라서 저런 건가 봐 라는 소리를 꽤 들었답니다. 전 그게 다 편견이고 선입견이라고 주장을 해왔고요. 엄마는 저를 싸가지 없는 아이로 키우지 않으셨거든요. 그러니까 당당해지렵니다. 친가는 당연히 제가 아빠의 자식이니까 그렇다 치는데 외가에서 저를 어떻게 생각했냐고요? 처음엔 제가 엄청난 반대를 받았습니다. 외할머니께선 엄마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셨을 정도였죠. 기껏 잘 먹이고 잘 입혀 키워줬더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너 인생 종치고 싶어? 검은 머리 짐승은 예로부터 거두는 게 아니라 했다. 남의 배비로 태어난 걸 네 딸로 키울 생각은 꿈도 꾸지 마. 하도 반대가 거세니까 엄마도 난감하셨다네요. 그래도 뭐 어쩌겠어요. 아빠하고 두 분은 이미 결심을 마치신 뒤였으니까요. 어떻게든 외가 식구들의 마음을 돌리고자 어느 날 저한테 예쁜 원피스를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외갓집으로 저를 데리고 가셨죠. 제가 긴장해서 멀뚱멀뚱하게 있는데 외가 사람들이 다 저를 보며 놀란 표정을 짓더니 저하고 아빠를 번갈아 쳐다보셨어요. 그러더니 외할머니께서 이렇게 혼잣말을 하시더군요. 애가 지 엄마를 전혀 안 닮았나 보네. 세상 천지 자기 아빠하고 저렇게 똑같이 생긴 자식도 있을까? 참나 기가 막혀라. 지 아빠하고만 닮았으니 남 생각 안 나서 대충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고. 그러더니 얼마 뒤에 저를 허락해 주셨던 거예요. 근데 정말로 제가 봐도 그랬어요. 아빠하고 저는 인매도 똑같았지만 얼굴에서 눈, 코, 입이 차지하는 그 비율이 진짜 동일했거든요. 만약에 제가 아빠의 존재를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길에서 마주쳤다 하더라도 고개를 갸웃거리며 쳐다봤을 겁니다. 그런데 좀 신기한 건 성인이 되면서부턴 얼굴에서 아빠의 기운이 살짝 지워진 거였어요. 엄마하고 제가 워낙 친구처럼 잘 지내는 사이라 화장품도 일찍이 공유를 시작했거든요. 화장품도 같이 쓰고 화장법도 나누다 보니 희한하게 엄마하고 인상이 비슷해졌습니다. 아빠는 나이 들수록 본인만 소외되는 것 같다며 장난스레 투덜거리곤 하시네요. 기구하다고 생각될 만큼 힘든 어린 시절을 잠시 보냈었지만 지금은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살고 있으니 인생이란 멋진 것이라고 생각해요. 안녕하세요. 시장에서 생선 파는 아줌마입니다. 오늘은 제 딸들 얘기를 해보려 합니다. 사연 쓰기 전에 많이 고민했는데 다른 분들이 용기를 내어 사연 보내는 걸 보고 저도 이야기라도 하면서 마음의 한을 좀 풀어보려 합니다. 너그러운 마음으로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래요. 일찍이 남편을 잃은 제가 할 수 있었던 것은 장사뿐이었습니다. 저 한 몸 건사하는 것이라면 뭐 어디에서 어떻게든 일하면 못 살겠냐마는 당시 제게는 눈에 넣어도 안 아픈 딸이 2명이 있었죠. 전 대충 살아도 아이들만큼은 그렇게 하기 싫었습니다. 그렇기에 이거 아니면 죽는다는 다짐을 가지고 시장에서 장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매일같이 허리 한번 못 펴고 생선을 팔기 위해 목청을 높이고 아침 일찍 나가서 밤 늦은 시간까지 일을 멈추지 못하는 생활은 당연히 너무 힘들었습니다.
비록 좋은 형편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가족을 챙기기 위해서 일할 줄 아는 남편이 있던 시절이 그리웠고 애들 재워놓고 몰래 혼자 눈물을 훔친 적도 많습니다. 강경화로 세상을 뜬 남편이 원망스러워 홀로 납골당에 가서 남편이 자리하고 있는 곳을 보며 한탄을 토로하기도 했죠. 아휴, 당신 왜 이렇게 일찍 가서는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우리 수연이랑 수진이는 어떻게 하라고? 솔직한 말로 처음에는 열심히 하고자 하는 노력보단 포기하고 싶은 순간이 더욱 많았습니다. 하지만 늦은 밤까지 저희를 기다리다 잠든 딸들을 보며 견뎠습니다. 딸들이 저에게는 통증을 참게 해주는 약과 같았습니다. 참 신기한 게 매일같이 늦은 시간까지 일하며 집에 가는 길은 너무 고되고 힘든데 집에 들어가서 딸들의 얼굴을 보면 적어도 그 순간만큼은 모든 통증이 가시고 그래, 내일 하루만 더 힘내자 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참 다행스럽게도 딸들은 어린 나이부터 조숙한 편이었어요. 딸들은 이르게 아빠를 잃은 것일 테니 한 번 정도는 저한테 엄마, 아빠 보고 싶어 라는 말을 할 법도 한데 단 한 번도 아빠 이야기를 하지 않았으며 조금이라도 저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고사리 손으로 설거지를 하기도 했습니다. 참 고맙고도 미안했죠. 만일 딸들이 여느 가정과 같이 건강하고 돈 잘 버는 부모 밑에서 태어났다면 조금 더 어린애인 채로 오래 있을 수 있었을 텐데 너무 어린 나이부터 어른이 되어야 했던 것 같았거든요. 수연아, 수진아, 엄마가 많이 미안해. 지금 생각하면 부끄럽지만 하루는 그게 너무 힘들고 그래서 술을 마시고 술 냄새 폴폴 풍기며 집에 들어와선 잠든 두 딸을 품에 안고 얼굴을 비비며 저렇게 혼자 중얼거리기도 했습니다. 그때 아이들은 제 손길에 깼는데도 일부러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었나 봐요. 다음날 술이 다 깨고 다시 시장에서 장사를 하기 위해 채비를 하는 저에게 와선 엄마, 저희는 괜찮아요. 라고 이야기해 줬거든요. 초등학교도 안 들어간 어린 딸들한테 그런 말을 듣는 순간 전체가 딸들을 지키겠다고 하면서도 내심 딸들에게 마음 어느 한구석을 의지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나약하게 살 수 없다고 생각했고 그때부터는 더 굳건히 일했습니다. 시장에서 장사를 하는 것도 모자라서 같이 일하는 주변 상인들을 도우며 조금이라도 품삯을 받아 생활비에 보탰고 어떻게든 한 푼이라도 더 벌려 악착같이 일했습니다. 아이고, 나이도 안 맞는 처자가 아주 독하네 독해. 대단스러워. 그런 저를 보면서 연로한 동료 상인들은 대단하다면서도 안쓰럽다는 눈빛으로 저를 보곤 했지만 다 괜찮았어요. 확실히 시장에서 생선이나 팔기엔 그리 많은 나이가 아니었지만 전 그 당시 뭘 가리고 안 가릴 처지가 아니었으니까요. 곧 딸들이 초등학교에도 들어갈 테고 나중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까지 보내려면 하루가 멀다 하고 일에 집중해야 했으니까요. 사람이 시간 가는 걸 모르고 일하다 보니 정말 순식간이더라고요. 아직 어려서 말도 제대로 못하던 애들은 금세 교복을 입을 정도로 훌쩍 커서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젊었던 저도 이젠 완전히 아줌마라고 불릴 수 있을 정도로 나이가 들었습니다. 젊은 시절 고생하느라 다 떠나보내긴 했지만 아쉽진 않았어요. 정말 아쉬운 게 있다면 제가 돈 버느라 바빠 딸들과 변변찮은 여행 한번 못 갔다는 점뿐이었죠. 엄마로서 해준 것도 별로 없어 사춘기 겪으며 원망스러울 법한데 그래도 싫은 소리 한 번 안 하고 알아서 자매끼리 잘 보듬으며 큰 게
유일한 제 위안이었습니다. 당시 첫째는 공부를 참 잘했어요. 학부모 상담을 가면 그런 수연이 덕분에 어깨가 올라가곤 했어요. 선생님을 만났을 때가 생각이 나는데요. 선생님, 우리 수연이 학교에서 말썽은 안 피우죠? 말썽은 무슨요? 수연이 모범생이에요. 공부를 너무 잘해서 지금 이대로만 가면 서울대는 문제될 것도 없어요. 서울대요? 그 말을 듣는데 새삼 열심히 공부해준 우리 딸한테 너무 고맙더라고요. 변변치 않은 학원도 못 보내줬는데 공부는 항상 쉽다고 열심히 하는 딸이 무척 기특했어요. 반대로 둘째는 공부와는 조금 거리가 있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 조용히 책만 읽는 첫째와는 달리 초등학교 때부터 또래 애들과 뛰어다니는 걸 엄청 좋아했죠. 그리고 입버릇처럼 자기는 운동선수가 될 거라고 했습니다. 마침 둘째가 다니는 초등학교에 배구부가 있어 자연스럽게 배구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비록 배구를 가르쳐야 하는 게 금전적으로 부담이 안 되는 건 아니었지만 딸이 좋아하니 뒷바라지를 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벌어야 생활을 할 수 있었기에 딸이 대회에 나가거나 운동을 할 때는 다른 학부모처럼 한 번도 찾아가 보지 못했어요. 그저 마음으로만 응원할 뿐이었죠. 항상 미안해하는 저를 보며 오히려 딸은 괜찮다며 저를 위로해 주었어요. 국가대표까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꼭 국가대표가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외에 둘째가 원하는 길이 있다면 그게 무엇이든 그 방향으로 나아갔음 좋겠다는 마음뿐이었어요. 하지만 둘째가 고등학교 2학년이 되었을 때 배구 시합에 나갔던 둘째는 큰 부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 모든 몸의 부위를 무리하게 쓰는 운동을 더 하기에는 힘든 상황이었어요. 어린 게 저 걱정할까봐 티도 안 내고 앞에서는 엄마, 괜찮아. 꼭 배구 선수 안 해도 돼. 라며 이야기해놓고 밤엔 저 몰래 혼자 끙끙거리며 우는 게 얼마나 안쓰러웠는지 모르겠습니다. 마음 같아선 당장이라도 깨워서 괜찮다고 안아주고 싶은 걸 자존심 강한 딸 마음에 스크래치라도 날까봐 일부러 저도 눈물 참고 모른 척하곤 그냥 아침에 아무렇지 않게 학교 갈 준비할 때 괜히 한번 포옹하며 엄마가 우리 딸 사랑하는 거 알지? 우리 딸이 뭐라든 엄마가 응원해. 같은 판에 박힌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도 워낙 강한 아이라 그런지 얼마 지나지 않아 웃음도 되찾고 다시 예전의 밝은 딸로 되돌아왔어요. 그러면서 이왕 이렇게 된 거 운동은 취미로만 남기고 앞으로의 진로를 찾을 때까지 저를 도와서 일을 하겠다고 했죠. 엄마로서 당연히 말렸습니다. 진로를 찾는 거야 시간이 더 걸려도 괜찮은 거지만 굳이 그 빈 시간에 고되고 힘든 일을 시키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하지만 딸아이는 끝내 고집을 부렸고 딸아이가 도우니 확실히 이전만큼 어렵지 않고 도움이 되는 것을 느끼긴 했습니다. 엄마, 내가 일 돕는 거 너무 미안해하지 않아도 괜찮아. 나도 하고 싶어서 하는 거고. 나중에 가면 엄마 도와드리기도 힘드니까 여유 있을 때 미리 도와드리는 거라고 생각해줘. 알겠지? 둘째는 제가 미안해할 때마다 저리 말하곤 했어요. 고된 일일 텐데도 힘든 티를 내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둘째가 저를 도와 시장 일을 돕고 열심히 학교를 다니고 있을 때 첫째는 이미 졸업을 하고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대학교라면 바로 세 손가락에 꼽히는 이름 있는 대학교 중 하나에 당당히 합격했어요. 얼마나 기쁘던지 그날은 우리 가족 모두 오랜만에 외식까지 했네요. 언니 이제 대학생이네? 대학생 됐으니까
나 용돈도 주고 좀 해주라. 알았어. 걱정하지 마. 언니 대학 가 있을 동안 엄마 말 잘 듣고 있어. 엄마, 왜 좋은 날 울어요? 울지 말라니까. 그게 아니고, 둘째는 장난스레 용돈 달라는 말까지 하며 언니를 축하해 주었고, 전 그저 수고했다고 말하며 눈물만 훔쳤습니다. 더 울면 주책이 될 것 같아 기쁜 마음에 입학금도 대주고 이후 등록금 걱정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만 하라고 했죠. 첫째는 저에게 고맙다고 이야기했지만 어쩐지 성인이 된 이후론 예전만큼 모녀 사이가 가깝지 않은 느낌이었습니다. 처음엔 첫째가 대학을 다니느라 바빠지고 대신 둘째랑 붙어있는 시간이 늘어나다 보니 상대적으로 그런 기분이 드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확실히 미묘한 거리감이 있었습니다. 딸, 오랜만에 엄마랑 장이나 보러 갈까? 죄송해요. 과제 때문에 너무 바빠서요. 둘째랑 가요, 엄마. 그래? 알겠다. 평소 대화도 자주 했고 함께 장을 보거나 쇼핑을 한 적도 많았지만 대학에 가서는 단 한 번도 저와 둘이 시간을 보내지 않았죠. 그나마 둘째도 껴서 가족끼리 다 같이 어딘가를 가는 땐 억지로 따라오는 느낌이었습니다. 솔직히 서운했어요. 풍족한 집안에서 여유롭게 자라지 못하게 한 것은 미안하지만 그래도 제 나름대로 딸아이 챙기기 위해 하루도 빠짐없이 일하며 노력했고 그 결과 혹여나 딸의 공부하는데 힘들고 부담될까봐 4년치 등록금까지 전부 모아둔 채 편하게 학교 다니라고 한 상황인데 왠지 그런 상황에 대한 고마움은 하나도 없어 보였으니까요. 고맙다고 말 한마디 해주었더라면 좋았을 텐데 마음의 여유가 없는 건지 단 한마디도 안 하더라고요. 그래도 엄마이기에 티내지 않았습니다. 서운함이 있다곤 해도 결국 그 서운함이 미안함을 넘어설 만큼 크지 않았기에 그냥 어른이 되니 새삼 엄마랑 붙어 다니고 그러는 게 괜시리 부끄럽고 겸연쩍은가 보다 싶어서 내버려 두었어요. 첫째 대신 둘째는 날이 갈수록 저에게 살갑게 굴며 늘 엄마, 엄마하고 따라다니는 딸이어서 둘째를 보며 마음의 빈자리를 채웠죠. 아이 둘이 모두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엔 아무래도 이전만큼 신경 쓸 게 없어서 그런지 좀 더 시간이 느리게 갈 거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어른이 되고 나니 하루하루가 정말 쏜살같이 지나가더군요. 예전보단 일하는 거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정신 차리고 나면 다음 날이고 첫째는 휴학 한 번 안 하고 쭉 4년간 학교를 다니면서 대학교를 졸업했고 둘째는 성인이 되자마자 알바를 하며 여전히 제 일을 돕다 첫째가 졸업을 할 때쯤 취직자를 구해 일을 시작했습니다. 정말 남부러울 거 하나 없었습니다. 시장 동료들도 제 어려운 사정을 다 알고 있었는데 딸들 이야기만 하면 하여간 그렇게 힘들게 살았어도 딸들 보면 기운이 쑥쑥 나겠어. 라며 농담을 던질 정도로 두 딸은 남들 보기에도 잘 커주었습니다. 게다가 첫째가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 서울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알 법한 유명한 대기업에 당당히 입사를 하였는데 그 기쁨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 정도였습니다. 간혹 유명한 연예인이 그 동네에서 나고 자라면 플랜카드를 거는 경우가 있었는데 예전엔 뭐 그런 거 가지고 저렇게 유난인가 싶었는데 막상 제가 그만큼 자랑할 만한 자식이 있다 보니 저라도 당장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 첫째 딸 이름 크게 박은 플랜카드를 동네방네 걸고 싶었죠. 사는 곳과는 지역 자체가 달랐기에 딸은 취직을 위해선 서울에 올라가야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전까지 최대한 첫째 딸과 시간을 보내고 싶은 마음에 딸에게 옷도 사주고 이것저것 돌아다니며 데이트도 하고 싶었습니다. 수연아,
우리 오늘 엄마랑 떡볶이 먹으러 갈까? 아니면 너 좋아하는 짜장면 먹으러 갈까? 아, 엄마, 나 오늘은 약속 있어서요. 둘째랑 가요. 그래? 많이 바쁘니? 너 서울 가면 엄마랑 보낼 시간 이제 많지도 않을 텐데. 시간 좀 내주지. 어느 날은 화가 나서 서러움에 저런 말을 내뱉고 말았어요. 마음속에서야 수십 번 외쳤던 말이었지만 차마 입 밖으로 못했던 말이었죠. 하지만 수연이는 그 말을 듣자마자 뾰족한 표정이 되어선 엄만 왜 이리 나한테 불만이 많아요? 하더라고요. 불만을 말한 게 아니고 엄마는 너랑 같이 시간 좀 보내고 싶어 그러지. 그게 그리 싫어? 아, 짜증나. 그럼 엄만 좋겠어요? 나 할 공부가 산더미 같아요. 입사했다고 전부가 아니라고요. 건드리지 말고 나가요. 무슨 아랫사람 대하듯 하대하는 태도에 솔직히 황당해서 입이 벌어지지가 않았습니다. 딸이 절 엄마로 안 본다는 기분까지 들더라고요. 너 다시 말해봐. 나가라고? 엄마한테 그게 할 소리니? 제가 버럭 소리 지르자 수연이도 저한테 험악한 눈빛으로 맞받아쳤습니다. 둘째가 황급히 다가와 무슨 일이냐고 하면서 결국 모녀지간의 대화는 그렇게 마무리되었어요. 딸은 입사 전에 회사 공부도 해야 하고 바쁘단 이야기를 하며 예정보다 일찍 서울에 올라갔습니다. 딸과 작게 말다툼한 일이 마음에 걸려 그 전날에 첫째에게 이야기 좀 하자고 했지만 수연인 그마저도 거부를 하더군요. 엄마, 나 피곤해서 잘래요. 설마 취직을 하면서까지 저한테 이렇게 내외할 줄은 몰랐지만 섭섭한 마음에 괜스레 눈물이 나더라고요. 언제는 그 마음을 가눌 길이 없어 혼자 술병을 들고 술을 마시고 있는데 우리 둘째가 조용히 와선 절 위로해 주더라고요. 언니도 처음 취직하고 그러는 거라 긴장해가지고 그런 걸 거야. 너무 신경 쓰지 마, 엄마. 내가 언니한테 말 잘해볼게. 그래, 알았다. 엄마도 너무 예민했나 봐. 나이 먹더니 왜 그러는지 참. 전 둘째의 위로를 받고 최대한 마음에 담아두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해도 해도 너무하더군요. 아무래도 먼 타지에 홀로 첫째 하나 올려보낸 게 마음에 걸려 주에 한 번씩은 꼭 안부 전화를 걸고 몇 번은 수연아, 엄마가 걱정이 돼서 그러니 귀찮더라도 안부 문자 정도 보내주렴 하고 당부까지 했지만 첫째는 제가 전화나 문자를 보내고 나서야 간신히 답장 한번 할 정도였죠. 엄마, 저 알아서 잘 지내니까 전화 좀 안 하면 안 돼요? 어느 날은 이렇게 화를 낼 정도였습니다. 심지어는 명절 때도 고향에 오기는커녕 그때조차 연락이 없었으니 말 다 했죠. 딸의 안부를 알기 위해선 가끔 바뀌는 카톡 프로필 사진을 보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었어요. 야속하기 이를 데 없었으나 참는 것 말고는 할 것도 없었죠. 그렇다고 서울까지 쫓아가서 왜 그렇게 연락을 안 하냐며 뭐라고 할 수도 없었으니까요. 그래도 전 엄마랍시고 김치고 뭐고 딸이 좋아하는 반찬들을 챙겨 보내주곤 했습니다. 딸은 제가 보낸 반찬에 한 번도 고맙다 말한 적은 없었지만 엄마로서 당연히 하는 일이라 생각하고 화를 꾹 눌러 참았어요. 하지만 그러던 중 일이 터진 거예요. 어느 날 둘째가 첫째가 어떻게 사는지 궁금하다며 보러 가자고 하더라고요. 언니 프로필 사진 봤는데 집도 괜찮고 되게 행복하게 사는 것 같던데? 우리도 한번 언니 집 놀러 가자. 엄마 이번에 담근 김치도 가져가고. 그럴까? 내심 둘째의 제안이 반가웠어요.
저도 첫째 사는 서울집이 궁금하기도 했고 밥은 잘 챙겨 먹고 다니는 건지 일은 잘하고 있는지 걱정도 되었으니까요. 그래서 첫째에게 집으로 간다는 문자를 남기고 서울로 출발했습니다. 첫째가 일 끝나고 올 테니 비밀번호를 알려주면서 먼저 들어가 있으라길래 저와 둘째는 먼저 집에 들어가 집 구경을 했어요. 첫째가 사는 집은 생각보다 꽤 괜찮았어요. 혼자 살기에 좁아 보이지도 않았고 물건들도 성격답게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더라고요. 역시 언니네. 좋은 직장 다니더니 집도 좋구만. 난 언제 이런 집 살아보나. 둘째는 내심 부러움 섞인 탄성을 내지르며 집 여기저기를 돌아다녔습니다. 첫째는 예정된 시간보다 늦었어요. 저도 둘째도 첫째를 기다리느라 밥을 못 먹고 있었는데 그때 비밀번호 누르는 소리가 들렸고 드디어 첫째가 들어왔습니다. 허나 첫째는 어딘지 못마땅한 얼굴이었습니다. 오셨어요? 오랜만에 만난 딸이지만 딸은 왠지 모르게 거리감이 느껴졌고 절 본 듯 만 듯하며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오늘 많이 피곤한가 싶었지요. 수연아, 엄마가 밥 차려줄게. 김치랑 너 좋아하는 장조림이랑 이것저것 들고 왔어. 얼른 밥 먹자. 많이 피곤했지? 아, 저 회사 사람들이랑 밥 먹고 와서요. 안 차려주셔도 괜찮아요. 언니, 밥을 먹고 왔다고? 같이 먹기로 했잖아. 우리 못 먹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럼 먹고 온다고 말이나 미리 해주지. 말할 시간이 딱히 없었어. 미안해, 엄마. 근데 언제 가시는 거예요? 집 구경 다 하셨으면 이제 가셔도 되지 않아요? 저 좀 피곤한데. 오늘 일이 많았거든요. 얼른 가주셨으면 좋겠어요. 어? 많이 피곤하니? 그래, 가야겠구나. 좀 더 얘기하고 싶었는데. 남은 얘긴 그럼 전화로 마저 하자꾸나. 얼른 쉬어라. 둘째야, 짐 챙겨라. 가자. 뭐? 아니, 언니, 우리 얼굴 본지 얼마나 됐다고 가라 해.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이거 반찬 들고 우리가 여기까지 오느라 얼마나 힘들었는지 알아? 엄마가 언니 준다고 어제 하루 종일 반찬 만들면서 얼마나 고생했는데. 그리고 언니 때문에 밥도 못 먹고 기다렸는데 연락도 안 주고 정말 배려가 없어도 너무 없는 거 아니야? 전 첫째의 심기를 거스르지 않기 위해 최대한 자리 피하려 했지만 둘째는 아니었어요. 그간 쌓인 걸 다다다 쏟아내었습니다. 언니 요즘 우리한테 연락도 안 하잖아. 우리가 뭐 언니한테 잘못한 거라도 있어? 그런 게 있으면 말을 해. 심지어 명절 때도 언니 빤히 기다리는데 연락 한 통 없고. 저번에 엄마가 언니 명절에 오는 줄 알고 반찬을 얼마나 많이 한 줄 알기나 해? 그래서 어쩌라는 거야? 내가 말했잖아. 회사가 바빠서 명절이라도 쉬어야 한다고. 그리고 나도 내 생활이 있어. 남자친구와도 보내야 하고 일도 해야 하는데 언제까지 집에 신경 써야 해? 이런 말 들으려고 집에 초대한 거 아니니까 이제 가줄래? 솔직히 여기도 오지 말라고 하고 싶었는데 네가 하도 온다니까 어쩔 수 없이 오게 한 거야. 그리고 집에 있을 거면 청소라도 하면서 있든가. 엄마도 그냥 있었던 거예요? 뭐라고? 언니 지금 말 다 했어? 첫째는 변해도 너무 변해 있었습니다. 기가 막혔죠. 저도 할 말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애들 싸움이 점점 커져가자 어쩔 수 없이 둘의 싸움부터 막아야 했습니다. 전 둘째의 입을 막다시피 하며 둘째를 집 밖으로 데리고 나가려 했어요. 둘째는 할 말을 해야겠다며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지만 전 막무가내로 둘째를 끌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어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죠.
둘째와 조금 몸싸움을 하면서 현관으로 가며 쓰레기 봉투 하나가 넘어졌는데 거기엔 제가 첫째에게 준 반찬통들이 한가득 있더라고요. 반찬통들만 있던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백화점에서 사서 보내준 옷들과 가방도 그 안에 있었지요. 순간 저도 모르게 몸이 굳고 말았습니다. 둘째와 집에 들어왔을 땐 미처 봉투 안은 보지 못했는데 그 내용물들을 본 순간 둘째도 저도 모두 입이 다물려졌습니다. 제 나름대로는 우리 첫째 직장에서 좋은 옷 입고 일하라고 비싼 돈 주고 마련한 옷이었습니다. 반찬들도 좋은 재료로만 해서 만든 것이었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보낸 모든 것들이 이렇게 쓰레기 봉투에 담겨 버려졌던 거였어요. 차마 그것을 더 볼 수 없었던 저는 그 길로 당황한 둘째의 손을 잡고 도망치듯 나와버렸습니다. 엄마. 둘째는 제 심정을 헤아리며 저를 불렀지만 전 깊은 생각에 잠겨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첫째가 왜 대체 저리 변해버린 건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첫째에게 특별히 잘못한 것도 아닌데 너무하다 싶었어요. 둘째는 그날 첫째에게 많이 실망하고 화가 났는지 밤에 전화로 첫째와 한바탕 또 하는 것 같았습니다. 어떻게 그걸 다 버릴 수가 있냐. 엄마 심정은 생각 안 하느냐. 허나 첫째의 대답은 일관된 것 같았어요. 둘째는 말을 하다 지쳤는지 전화를 툭 끊어버리곤 거실로 나와 제게 이제 자긴 첫째와 더 연락을 하지 않겠다고 하더라고요. 어렸을 땐 손을 꼭 잡고 떨어지기 싫어 어디든 같이 다니곤 했던 자매인데 이 모든 게 어그러졌다 생각하니 문득 서글픔과 쓸쓸함이 동시에 몰려왔습니다. 나중에서야 첫째에게서 미안하단 식의 전화가 오긴 했어요. 전 그 전화를 받고 나서 마음을 조금 풀었고 둘째에게도 의상하지 말고 부모가 떠나면 자매밖에 안 남을 텐데 잘 지내라고 말하곤 했어요. 하지만 딸은 역시나 그 이후로 연락 한 통 없었습니다. 이젠 적응이 돼서 그런지 딱히 서운함도 없었어요. 그저 부모로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으니 딸이 제 구실만 하면서 살면 그걸로 됐다 싶었지요.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처음 입사한 기업에서 5년 정도 근무했을 때였을 겁니다. 그래도 그때는 둘째가 첫째에게 뭐라고 했는지 가뭄에 콩나듯 먼저 연락을 줄 때도 있어서 그럭저럭 만족하며 지내고 있었죠. 그러던 어느 날 첫째에게 연락이 왔길래 오랜만에 안부 전화인가 보다 싶어서 받았더니 딸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엄마, 나 결혼하고 싶은 사람 있는데 결혼 자금 좀 줄 수 있어요? 엄마가 예전에 나랑 수진이 결혼 대비해서 모아둔 돈 있다 그랬잖아. 얼떨떨했습니다. 모아둔 돈이 있는 것도 맞고 그걸 딸아이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도 맞는데 대뜸 아무런 이런 방구도 없이 결혼 자금만 달라고 하니 놀랄 수밖에요. 일단 최대한 당황스러움을 숨기고 결혼? 좋은 사람 만났나 보네. 그러면 인사는 언제 오게? 라고 물었더니 인사? 가기 힘들 것 같은데? 라더라고요. 아니 아무리 멀리 살아도 결혼을 하는데 부모한테 인사도 안 시켜주는 게 어디 있습니까? 너 바쁜 건 아는데 그래도 결혼까지 하면서 어떻게 엄마한테 사이도 안 소개시켜줘. 수진이도 자기 형부가 누구인진 봐야 할 거 아니야. 신랑이 외국에서 사업하는 사람이라 지금도 외국에 있는데 여건상 바로 소개해주기가 힘들어. 그래서 결혼식도 외국에서 그냥 간단하게 올릴 거야. 소개는 신랑이 한국에 들어오면 그때 해줄게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딸이 결혼하는데 엄마로서 사위 얼굴 한번 못 본다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아 잠깐이라도 짬내서 얼굴 보여주는 게 맞지 않냐.
네 신랑 될 사람도 결혼까지 생각하고 있으면서 자기 부인 부모한테 인사도 안 드리려고 그러냐 등등 이야기를 했지만 첫째는 심드렁하게 굴었어요. 엄마는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무식하게. 요새 누가 그렇게 고리타분한 원리 원칙 다 지켜요? 내가 어른이 알아서 소개시켜줄까? 게다가 지금 코로나도 심각한데 어떻게 바쁜 사람을 마음대로 한국에 오라 말아 해요? 와도 2주 정도는 꼼짝 못하고 자가격리해야 되는데. 라고 하며 제 뜻을 안 굽혔습니다. 옆에서 듣고 있던 둘째가 첫째에게 뭐라 하려 하길래 또 싸움이 날까봐 그냥 급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아니 엄마, 소개도 없이 언니 다짜고짜 돈부터 보내달라는 게 어딨어? 아니다. 네 언니 말도 맞아. 외국에서 사업하는 사람이라 하지 않냐. 외국에 있으니 번거롭게 한국까지 오하긴 좀 그럴 거야. 우리가 이해하자. 솔직히 그때만큼 서운했던 때도 없지만 그래도 딸아이 말이 아주 틀리진 않았기에 그냥 제가 굽혔고 모아두었던 1억을 계좌로 보냈습니다. 그래, 네가 잘하겠지. 돈 보냈다. 그리고 결혼하고 상황 나아지면 꼭 소개시켜줘야 한다. 내가 맛있는 밥상 차려놓을 테니까. 알겠어요. 소개시켜 드릴게요. 걱정하지 말라니까. 엄만 했던 말을 몇 번씩이나 반복하는 거야? 아무튼 나 바빠서 이제 끊을게요. 잘 지내세요. 딸아이는 보낸 돈에도 고맙단 말 하나 없었습니다. 그저 또 그놈의 바쁘다는 말뿐. 그래도 기다리면 나중에 연락이 오겠지, 오겠지 하며 시장 일에 집중했습니다. 하지만 2주가 지났는데도 연락이 없더군요. 먼저 슬쩍 결혼은 언제 하냐고 문자를 보냈지만 답도 없었습니다. 문자도 안 되는 마당에 전화는 받을 리가 없죠. 하루라도 빨리 소식이 듣고 싶어 한동안은 장사에도 집중이 안 되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엄마, 이거 언니 SNS인데 혹시 봤어? 둘째가 퇴근하고 집에 와서는 제게 딸아이 SNS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전 핸드폰으로 전화랑 메시지만 간신히 쓰는 사람이라 SNS는 사용할 줄 몰랐지만 어렴풋이 그게 뭔 줄은 알고 있었고 딸아이도 한다는 이야긴 들었었죠. 하지만 그렇게 직접 본 건 처음이었습니다. 둘째가 보여준 SNS엔 첫째 딸과 아마도 첫째 남편 될 사람으로 보이는 남자, 그리고 식탁에 잔뜩 차려진 음식과 밑에 메시지엔 드디어 상견례. 너무너무 설레고 떨렸다. 우리 어머님이랑 아버님 완전 멋쟁이. 예비 시부모님 최고. 라는 글이 있었죠. 순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신랑이 외국에 있어 어렵다느니, 나보고 무식하다느니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신랑이 바빠 결혼 먼저 간소하게 할 거고 나중에라도 오면 소개시켜 주겠다고 해놓은 애가 정작 자기 엄마는 아무런 소식도 몰랐는데 자기 시부모 될 사람만 모셔놓고 상견례를 했다는 게 너무 어이가 없었습니다. 아니 언니 진짜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둘째는 길길이 날뛰며 화를 냈고 저는 머릿속이 정리가 안 돼서 한동안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아까도 말했지만 부족함 없이 키우진 못했을지언정 첫째 잘 되라고 제 인생은 하나 없이 살았다 자부합니다. 전 못 입고 못 먹어도 자식만큼은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어서 매번 좋은 것들로만 밥을 차렸고 좋은 것들로만 손에 쥐어주고 그랬습니다. 그렇게까지 힘들게 살았는데 어떻게 배은망덕하게 이럴 수가 있나요? 할 말을 정리한 후 둘째 번호로 첫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보니까 제 번호는 피하는 것 같고 그래도 지동생 번호라면 받지 않을까 싶어서요. 여보세요?
아니나 다를까 제 전화였으면 이미 몇 번은 부재중 전화로 넘어갔을 텐데 동생 전화라고 한 번에 받았죠. 엄마다 하고 이야기하니 어? 엄마가 수진이 번호로 갑자기 무슨 일이야? 라며 당황한 기색이 만연하더군요. 그러면서 여기 외국이라 시차가 달라서 곧 자야 하는데 바쁜 거면 다음에 전화해줘요. 라며 끊으려 드는데 그때까지도 거짓말을 치료한다는 게 너무 화가 나서 말했습니다. 나 다 알고 있다. 넌 시부모 될 사람이랑 상견례 하면서 어떻게 엄마를 그 자리에 안 부를 수가 있어? 엄만 그런 것도 이해 못 해줘? 나라고 시댁에 부모님 소개 안 시켜주고 싶은 줄 알아? 우리 시부모님 두 분 다 교수님이신데 엄마가 상견례 나가면 내가 뭐가 되겠어? 뭐야? 그러니까 지금 시부모님은 교수고 난 시장에서 일하는 사람이라 네 엄마도 소개를 못 시켜줬다는 거야? 그래요. 엄마가 상견례 오면 내가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남편도 눈치 보느라 밥도 못 먹을 거고. 엄만 내 입장 생각 안 해줘? 내가 오죽했으면 대역을 써서 상견례를 했겠어. 충격적이었습니다. 전 지금까지 그냥 저 없이 시댁 식구한테 인사를 했다고만 생각했는데 부모의 대역을 불러 진짜 상견례를 치른 것이었습니다.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에 할 말을 못 찾다 간신히 분노를 잠재웠습니다. 너는 그럼 결혼식에도 날 초대하지 않을 생각이니? 자존심이 상했지만 딸을 위해서 끓어오르는 화를 억누르며 조심스럽게 말을 했습니다. 하지만 딸은 아예 전 안중에도 없었죠. 제 뱃속에서 태어난 아이가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였습니다. 엄마가 결혼식에 오면 엄마랑 같이 일하는 생선 비리는 나는 아줌마들까지 다 올 거 아니야. 나 솔직히 엄마 생선 냄새 맡기도 싫은 거 알아? 시장 따라가기도 싫었는데 엄마가 데려갈 때마다 어쩔 수 없이 갔어. 거기서 일하는 사람들도 얼굴 보고 싶지 않아. 그 사람들은 왜 내 결혼식에서까지 봐야 해? 이 말을 듣는데 머리가 하얘지고 그동안 딸들을 위해 악착같이 살아왔던 지난 날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저 그동안 힘들게 살아왔지만 그래도 그만큼 노력해서 나중 가선 제 이름으로 된 가게도 늘리고 돈 잔뜩 벌어 괜찮은 건물까지 사둔 상황이었어요. 저 죽으면 전부 두 딸한테 갈 것이었으니 애들 안 힘들게 살게 하고 싶었거든요. 근데 첫째한테 너무 큰 배신감이 느껴졌습니다. 몇 날 며칠을 가게 문도 열지 않고 집에 들어 누워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생각을 했죠. 저도 사람인지라 두 명의 딸을 서로 비교하게 되더군요. 엄마를 창피해하는 첫째 딸, 엄마를 존경한다는 둘째 딸. 전 생각했습니다. 첫째 딸 대학도 보냈고 결혼 자금도 1억 줬으니 제가 할 수 있는 엄마의 도리는 모두 했다는 결론을 내린 겁니다. 그래서 절대 첫째한텐 당시 결혼 자금으로 준 1억을 마지막으로 단 한 푼도 남겨주지 않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그 즉시 둘째한테 나중에 면허 따면 운전하라고 외제차도 사주고 회사에 예쁜 옷 입고 가라며 명품 옷 잔뜩 손에 들려줬고 건물 명의도 미리 둘째 이름 앞으로 돌려두었습니다. 그리고 혹시 나중에 제가 갑작스레 죽었을 때 유산 관련해서 문제 없도록 모든 재산은 둘째 앞에 남긴다는 유언장까지 쓰고 공증까지 받았습니다. 첫째는 그 사실을 어떻게 알았는지 둘째한테 와선 네가 무슨 돈이 있어 그렇게 비싸게 차려입고 다니느냐고 꼬치꼬치 캐물었나 보더라고요. 그리고 둘째는 그런 첫째에게 화가 났는지 모든 전말을 다 말해주었다 하더라고요. 첫째는 저한테 와서 세상 억울한 말투로 따져들었습니다. 엄마,
난 엄마 딸 아니야? 왜 수진이한테만 다 해주는 건데? 내가 장녀 아니야? 진짜 내가 엄마 기쁘게 해주려고 얼마나 힘들게 공부했는지 알아? 근데 이건 아니잖아. 라고는 말을 눈 깜짝도 안 하고 잘 짓거리더군요. 네가 나 기쁘게 해주려고 힘들게 공부를 했다고? 너는 그런 애가 부모 대여까지 써가며 상견례 가고 날 그리 창피해하니? 더 이상 이 엄마 속일 생각 마라.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라지. 그동안 내가 네 그 되바라진 행동들 참아준 건 내가 배 아파 낳은 딸이고 부모로서 의무를 다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었어. 하지만 난 이제 할 만큼 다 한 것 같다. 더 이상 우리 보고 살지 말자. 너도 날 찾아오지 말아라. 제 말에 첫째는 충격을 받았는지 한동안 입을 꾹 다물었습니다. 그리고 전 서랍 깊숙이 넣어둔 통장과 서류를 보여줬어요. 그 통장엔 10억의 현금이 들어있었고 서류는 둘째 이름 앞으로 된 건물 문서였습니다. 순간 첫째의 눈이 동그랗게 커지면서 이게 뭐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그간 아름아름 모아놓은 돈으로 사둔 땅값이 오르며 모아진 돈이라고 말했고 건물 문서 역시 둘째에게 갔으니 탐낼 생각하지 말라 못을 박아두었어요. 엄마를 창피하게 생각하는 딸, 더 이상 필요 없다. 네 잘난 남편과 그리고 상견례 때 나 대신 나간 네 엄마 아빠와 잘 살고 다신 찾아오지 말아라. 그제야 첫째는 무릎을 꿇었고 싹싹 빌기 시작했건만 전 첫째를 집 밖으로 쫓아내고 번호를 전부 차단했습니다. 진짜 마음 같아선 딸아이 시댁이라는 곳에 얘가 어떤 애인지 다 밝히고 싶었지만 참았어요. 이래서 자식 새끼 오냐오냐 키우면 안 된다고 하는 건가 봅니다. 그나마 둘째 덕분에 위로가 되긴 하지만 그래도 힘들게 살아왔던 지난 세월이 새삼 억울했네요. 그런데 며칠 전에 딸이 사위를 데리고 찾아왔어요. 처음으로 사위의 얼굴을 보여준 거죠. 생긴 건 착하게 잘생겼더군요. 사위란 사람도 이 상황을 납득하기 힘든지 어물쩡 서 있고 첫째 딸은 또다시 엄마 잘못했다고 싹싹 빌더군요. 엄마,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가 잠시 미쳤나 봐. 사람이 살다 보면 그럴 수 있잖아. 엄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앞으로 엄마한테 잘할게. 평생 효도할게. 입에 발린 말 하지 말거라. 더 속지 않는다고 분명히 말해두었어. 둘째에게도 가서 재산 달라 투정하지 말고 네 남편 데리고 가라. 웃긴 건 사위까지 제 재산 얘기를 들었는지 첫째 딸의 말을 거들더군요. 첫째 딸이 실은 장모님 생각을 아주 많이 했다면서 용서해 주시면 앞으로 이런 일은 없을 거라면서요. 착하게 생긴 사람이 돈 앞에선 또 이런 꼴을 보이니 온갖 정이 달아났습니다. 참 끼리끼리 결혼했다 싶더군요. 전 더 할 말 없다며 두 사람을 내쫓았어요. 하지만 그렇게 첫째를 내쫓았지만 실은 어미의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이대로 평생 첫째 딸과 연을 끊고 살아야 된다고 생각하니 조금은 두렵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점점 두렵기도 하고 행복이란 도대체 무엇인지 사색에 잠기기도 합니다. 제가 자식 교육을 잘못 시킨 죄이겠죠. 그저 너무 오냐오냐 예뻐만 했던 게 이런 결과를 가져온 것 같습니다. 엄마 탓 아니니까 자책하지 마. 내가 있잖아. 언닌 있고 우리끼리 잘 살자. 둘째는 요즘 따라 울적한 저를 종종 위로해주지만 둘째의 말처럼 있는다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마음은 너무나 괴롭고 힘듭니다. 이제까지 왜 그렇게 악착같이 살았는지 후회만 되고요. 그래도 둘째가 있으니 그걸로 위안 삼으며 마음을 잘 추슬러 봅니다.
첫째에게선 요즘도 계속 연락이 오곤 합니다. 엄마 잘 지내냐는 둥, 미안하다는 둥, 잘못했다는 둥, 심지어 어젠 집으로 꽃까지 보냈더라고요. 아무튼 두서도 없는 긴 글 읽어주셔 감사하고 여러분들의 가정엔 평안만이 가득하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